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이작가입니다. 미술코리아 이수연입니다. 어디 저 댓글 좀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될 건 있고 또 뭐 반박하고 싶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참 감사하죠. 정신승리라고들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악플을 선풀로 바꿀 만한 훌륭한 작품, 훌륭한 작가 누굽니까? 미술사에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꾼 마르셀 디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 네. 마르셀 디샹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소변기, 샘이라 불리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듀샹 1887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블랭빌에서 태어나서요. 네. 1968년에 뇌이 쉬르센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듀샹 그리고 6남매 중에 셋째인데 4남매가 모두 좀 유명한 미술 작가였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미술가, 예술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대체로 다 미술로 빵 뜬 분들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듀샹. 그렇죠. 듀샹이 사실 가장 유명하고요. 네. 나머지 세 형제는 듀샹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실 유명하지는 않죠. 오히려 듀샹이고 형제들이 이제 앞샹, 옆샹. 자, 마르셀 듀샹의 하여튼 형제들은 굉장히 미술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 중에 압도적으로 듀샹이 유명한 사람이고. 압도적으로 사실 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작품을 아까 그 소변기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샘이란 작품이죠, 제목 자체는. 근데 네. 이제 소변기를 갖다 놓고 네. 이걸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민 거예요? 아니면 뭐 조각을 소변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놨어요. 놓고 듀샹이 한 거라고는 사인,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만들어진 연도 네. 1917년 그거밖에 없어요. 와, 그리고 심지어 이 듀샹 병기가 네. 처음에는 듀샹이 한 건지 몰랐던 작품이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 듀샹이란 자기 작가 이름도 써놓지도 않고 네. 그냥 미술관에 갖다 놓고 네. 전시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조금 사실 있어요. 네. 듀샹이 여기서 한 거는 알 무트 이렇게 식으로 사인을 했는데요. 이거 하면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알무트. 네. 예?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에 듀샹은 사실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미국 독립미술가 협회에서 유명한 사람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만 내면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를 듀샹이 만들었어요. 아, 네. 네, 이 협회에서. 그리고 듀샹이 게다가 그 미술 협회 그다음 그 전시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뭔가 그럴듯하다. 그렇겠죠. 뭔가 있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알무트라는 사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수만 쓰고 이거는 이제 뭔가 사인이 의미하는 거는 정말로 아무리 듀샹이라고 해도 네. 소변기 그냥 딱 갖다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사인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작품이다라고 듀샹이 가장 작은 장치를 하나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트가 뭐 뜻이 있어요? MUTT라고 돼 있던데. 네, 이게 당시에 모트 워크스라는 그 소변기라든지 그런 장비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대림이나 그렇죠. 도비도스 이런 걸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건 듀샹이 얘기한 건데 모트라고 쓰면 이 소변기 회사니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는데 당시에 일간 만화 무트 앤 제프라는 만화가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그 조금 알파벳 하나만 바꿔가지고 무트라고 썼고 그다음에 이제 R이 의미하는 거는 리차드라는 이름인데 네. 당시에 이제 리차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여가지고 철수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철수형이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품을 딱 냈는데 당시에는 정말로 그림 아니면 조각품 이런 것만 미술품을 취급했는데 갑자기 소변기를 딱 갖다 놓고 사인만 딱 갖다 놓으니까 누구나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협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석에 이제 처박아 놓은 거죠. 그럴만하네. 듀샹의 작품을 구석에. 근데 이 소변기는 네. 이게 새 거예요, 아니면 쓰던 거예요?
아, 저도 궁금했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쓰던 거면 냄새도 날 거. 이건 새 걸로 그냥 새 걸로. 네, 조립하기 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립하기 전에 만든 소변기를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쓰던 걸로 넣었다면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방송마다 사실 좀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정프로님 또 천재설이야? 천재라기보다는 약간 센스, 아 그래요? 예술적 센스. 왜? 왜냐면 저는 이제 미술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그 미술 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아니면 뭐 미술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들만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듣고 질문하고 했는데 사실 정프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살짝 당황했었어요. 아,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지금? 소름. 네. 아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쓰던 변기는 그걸로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쓰던 소변기를 놨다면 전시장에 약간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예술적으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보는 것만 듣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고 냄새까지도.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만져볼 수도 있고. 그건 약간 변태 아닌가? 변태 쪽 아닌가? 예.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도 유명한 여자 작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외에서 가장 유명했을 때 생선을 작품으로 이렇게 논 적이 있어요. 그냥 생선을. 네. 근데 처음에는 전시 시작에는 그냥 생선 놓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전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약간 유명해진 작가.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게 아마 자막으로 그 작가님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품 제목을 이제 뭐 마르지 않는 샘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서 마르지 않는 마른 샘. 마른 샘을 쓰든지. 아니 근데 예. 진짜 놀라요. 왜? 센스가. 괜찮아요? 진짜 같이 전시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미술에 약간 특화돼. 나는 개념 미술 전문. 네. 자, 근데 이 변기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은 뭐 이렇게 아까 미술사를 뭐 뒤바꿨다고 했으니까 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뭐 평가를 받는 게 그냥 변기라는 걸 처음 갖다 놓은 정말 그 혁신적인 생각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 변기를 갖다 놓는데 또 다른 뭐 의미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평가를 받는 뭐예요, 둘 중에? 사실 두 가지 다죠. 두 개 다예요? 네. 그 누구도 전시회에 이런 소변기를 갖다 놓을 생각을 아무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시회에서 누구나 전시를 할 수 있다고 $6만 내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으로 처박혔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도대로 이 작품이 배척당하자 심사위원들 앞으로 편지를 쓰고요. 그 편지를 자신이 참관한 약간 미술 잡지 더 블라인드맨이라고 하는데 글을 썼어요. 근데 이거 글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네. 변기가 부도덕하지 않듯이 무트 씨의 작품 샘은 부도덕하지 않다. 배관수리 상점의 진열장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제품일 뿐이다. 무트 씨가 그것을 직접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일상의 평범한 사물이 실용적인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 의해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SY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레디메이드라는 단어를 뜻을 어떻게 보면 재창조했죠. 레디메이드가 뭐예요? 레디메이드란 뜻이 기성품의 원래 그냥 그대로 만들어진 그런 뜻인데 이제 그거를 듀시앙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전시에서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배척당한 후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레디메이드란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개념 미술 작가. 근데 이제 개념 미술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 미술사에서 그런 것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듀샹 이 샘 작품이 1917년에 나왔는데 이게 정말 당시에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개념 미술이라 불리는 그다음에 이제 레디메이드를 사용한 작품들은 정말 몇십 년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굉장히 선구적이구나 이분이. 엄청난 선구자죠. 미술사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 전시를 하기 전에 이제 듀시장 동생한테 네. 여동생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이 소변기의 곡선의 형태와 이렇게 하얗잖아요.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미적인 것에 찾아 감상하는 것을 권유하는 뭐 편지를 썼대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논란이 되자 이거에 대해서 뭐 개념을 정리하고 뭐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 곡선이 뭔가 미적으로 네, 충분히 가치가 미적으로 있다. 가치가 있어서 이제 갖다 놓고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어떤 그 뒤의 내용을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화제가 되니까 뭐 급하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했다 이런 썰도 있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세 명만 대라 그러면 제가 이제 에드와르드 마네, 듀샹, 그 다음에 백남준 이렇게 정하거든요. 저번엔 다른 사람 꼽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 회마다 달라집니까? 세 명에서 더 추가되면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제프 꾼스, 조세프 코스 이렇게 되긴 하는데 거의 다 나왔다. 다 나왔네. 어떻게 이제 남은 사람이. 아, 저는 여기에다가 늘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덧붙이지 않습니까? 현대 한국에서 이걸 전시회를 한다면 여기다가 사진기 하나 딱 갖다 놓고 철컹철컹 혹은 뭐 너님 구속 이런 제목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관객들이 와서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관객들이 변기에 사진 딱 찍어. 그럼 거기서 바로 요 변기 앞에 이제 자동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다가 전자 발전하고 툭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또 한번 놀라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사실 놀라기 싫은데요. 네. 또 놀랬어? 조금 놀랐어요. 아 왜? 어디에서 왜냐면 놀란 포인트 얘기합니다. 이 듀샹의 셈이란 작품이 네. 굉장히 정말 역사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뭐 패러디도 많이 됐고 그렇겠죠. 이거를 차용해서 작품을 만든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 미술은 네. 뭔가 한국에 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대 상황에 약간 맞는 그렇죠. 근데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여성 소변기가 아니라 남성 소변기예요. 아, 그쵸. 그게 궁금했어요. 남성 소변기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성적으로 좀 이렇게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성분이 이렇게 당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남성 소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메라와 어떤 그런 철컹철컹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뭔가 한 번 더 비꼰 듯한 느낌? 그렇죠. 음.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하는 거지. 한남 충장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어떤가. 아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이슈는 되겠네요. 제가 싱글벙거의 그 작품으로 전시를 하겠다 하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네. 작품의 다양성이 조금 떨어져요. 음. 그런데 이거는 또 나왔잖아요, 작품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 컬렉팅이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이란 작품 말씀 들어보니까 설치부터 나중에 어디 사진 찍어서 뭐 잡지 내고 혹은 이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다 작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이것만 그냥 갖다 놓은 건 작품보다도 그냥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까지가 저는 보니까 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소변기 하나가 사실 별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거 사가지고 갖다 놓은 네, 건데. 네. 근데 이 갖다 놓음으로써 그 행위를 함으로써 굉장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로 뭐 정말 감론을박이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미술에서는 그리고 또 개념 미술 이런 데서는 이런 것까지 작가들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작품을 구매하는 그 컬렉터들은 그런 의미가 돼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고 이 작품을 구매하는 건가요? 아 이거 좀 팔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전시에 또? 이 작품은요, 이 오리지널 작품은 네. 분실했대요. 뭐야? 분실이요? 네, 분실했대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아 근데 어디- 하긴 오리지널 작품 분실은 의미 없겠다. 의미 없죠. 왜냐면 다른 병기 사다가 여기다 R 무트 쓰고 이거 사인만 하면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죠? 5, 60년대에
16개의 복제품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건 당연히 아니죠. 네. 복제품을 16개까지 만들게 허락을 해줬대요. 근데 이 1917년에 만들었던 이 오리지널 작품의 소변기와는 모양이 조금 다르대요. 아, 달라요? 네. 그리고 작년 초에 한국에서 뒷시장 전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소변기의 복제품 중에 하나가 왔어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굉장한 감동을 했는데 아, 감동을 받아. 왜냐면 소변기 보고 감동받아. 왜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감동 좀 받지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판타지, 그다음에 뒷시장이라는 이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뒷시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대형 뒷시장에 관한 대형 전시가 처음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전시가 10년 전부터 현대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당시 상황 때문에 네. 전시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작년 초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시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만큼 힘들게 본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뭔가를 알아야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미술이란 예술이라는 거에 원래 목적에 맞는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밀레 만종이라는 작품을 보면 물론 뭐 그 감동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참 아름다움도 느끼고 아니면 저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감동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감동의 크기는 적거나 클 수 있지만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누구는 완전 그냥 뭐 무슨 쓰레기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병긴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느끼는 이 격차가 있는 게 원래 이게 예술의 본 방향이랑 맞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밀레 만종 예를 들으셨는데 그 밀레 만종이란 작품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지 내가 어디선가 책에서 봤고 익숙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지. 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상파 작품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상파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 근데 지금 우리는 인상파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고 교과서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그 아름다움이 과연 진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일까? 역시 되게 허를 찌르네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요구르트를 먹었어요. 근데 처음 요구르트 먹을 때는 막 이상한 맛이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어색한 맛이. 그렇죠. 근데 먹다 보면 이제 익숙해진 요구르트가 있고 이제 그래서 진짜 이게 요구르트다 이런 느낌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음 뭘 딱 먹었는데 처음 먹지만 너무 맛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팀메리 그릭 요거트라는 건데요. 자, 와. 이 요거트. 네? 저희 네, 감사합니다. 배가 고프셨는지. 이 팀메리 요거트는요. 네. 처음 먹는 분들도 그 요거트 처음 먹을 때 그 이상한 느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 진짜요? 오. 그래서 굉장히 그 맛도 꾸덕꾸덕하면서 진한 느낌. 마치 치즈를 먹는 느낌처럼 보통 일반적인 요거트는 이렇게 막 물처럼 흘러내리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트가 맞나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제가 딸기 시럽하고 딸기 청하고 시리얼 비슷한 걸 좀 섞은 건데 섞은 거군요. 원래 모양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오. 팀메리 그릭 요거트입니다. 네. 저 이거 보시는 분들도 요게 한 6,000원쯤 하거든요. 뭐 양에 비해서 좀 비싼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치즈예요. 아주 그 단단한 느낌의 이 그릭 요거트 꼭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그럼 저 마르셀 듀샹 네. 이분의 위대함 이런 것들 빨리 좀 펌프질 좀 해주셔야죠. 네. 이 작품이 그 앤디 워홀의 팝 아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제프 쿤스가 앤디 워홀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프 쿤스의 작품의 내용
그다음에 뭐 훌륭함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별것 아닌 거를 별걸로 만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팝 아트도 일상적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을 뭔가 그럴듯한 미술 작품으로 만든 게 팝 아트인데 네. 팝 아트의 어떻게 보면 시작도 100%이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팝 아트의 시작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인해서 네. 정말 미술 작품의 그 한계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미술 고품격 토론 2라운드 돌입하겠습니다. 네네. 노래를 예를 들어 노래로 갑시다. 노래로 가면 정말 막 어마어마한 그 가창력이라든지 뭐 클래식이라든지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와, 보통의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좀 훌륭하다 느끼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예를 들면 뭐 노래로 따지면 그냥 정프로가 이거 하나 해놓고 여기 훌륭한 노래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좀 맞아요.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 엄청난 숙련도와 이 작품에 드리는 그 공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게 별로 안 느껴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미술은 단 한 번도 대중 미술이라든지 순수 미술에서 대중 미술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네. 그때부터는 부르조아들이 미술 작품의 구매자였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귀족이나 왕. 그렇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거든요, 사실은. 미술 작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마음에만 들면 된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미술 저희들끼리도 미술은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정말 미술 작품은 정말 최상위 부자들의 장난감.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들 필요는 별로 없는 거군요. 어차피 살 사람도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격에 뭐 우리가 투표 많이 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비싸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뒤샹이 이런 정말 병기 하나만 내놔도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충격을 받을 만큼의 그런 인지도가 이미 있었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르셜 디샹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프랑스가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예술적인 도시, 예술적인 나라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디샹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해본 적은 있어요. 혹시 뒷샹 다른 그림도 잘 그리긴 잘 그렸죠? 예를 들면 뭐 그냥 데생 같은 것도 잘하긴 잘했었죠, 이 사람도. 뭐 못하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피카소처럼 정말 엄청나다 이 정도는 사실 아니었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듀샹도 그림을 그리기는 했어요. 뭐 이 레디메이드 작품이 나오기 전에 뭐 예를 들면 1912년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작품이 뭐 팔리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이세요? 이 작품 보면? 이게 회화예요? 네, 회화예요. 그림. 전혀 계단처럼 보이지도 않고 누드로 보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이때부터 약간 그 개념 미술 작가의 싹이 내가 볼 땐 이런 거네.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잖아요. 네. 옷을 안 입고 내려오다가 굴렀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떤 거를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카메라가 있었으니까 이제 영상 이런 걸 돌려서 그 어떤 여자가 약간 옷을 쫄쫄이 옷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거를 반복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린 뭐 GIF 이런 거 보면 뭐 반복되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작품은 사실 듀샹이니까 되게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입체파 작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거를 발표했을 때 그냥 입체파를 따라했다. 약간 이런 평가밖에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마다 어떤 경향 이런 게 유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들이 그 경향을 쭉 따라가요.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했을 당시에 그때 영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졸업 전시회를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페인팅과에서는 이게 20명의 졸업 전시회인지 한 작가의 전시인지 구별이 안 간다. 다 똑같이 그리는구나. 네, 다 추상 표현주의만 하니까. 그런 것처럼 듀샹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입체파를 어느 정도 따라하기는 했죠. 그때 최고로 유행했던 트렌드니까.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 작품이 미국 아모리 쇼라고 아트 페어가 있는데 거기서 작품이 팔리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돈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팔리긴 팔렸네요. 큰 돈은 아니었군요. 굉장히 큰 돈은 아니고 어느 정도 팔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갈 수 있었고 1915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듀샹은 1955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자리를 잡았네요, 미국에서. 네, 그렇다고 이제 미국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에 있다가 뭐 프랑스로 왔다가 뭐 세계대전 일어나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페인팅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봐도 누가 봐도 입체파를 따라한 거고 맞고요. 듀샹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듀샹의 샘 이전에는 어떤 작품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입체파를 따라했는데 이제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이른바 우리가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화가나 혹은 뭐 그 작가가 아주 그 섬세한 붓터치든 아니면 아주 그 노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꾼 네. 첫 번째 작가가 이 듀샹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전까지는 설치미술 이런 게 없었고 샘 이후에도 설치미술 작품이 거의 없었어요. 한동안은 네. 도저히 미술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 수조차 없으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이거 사겠냐고. 아무리 좀 부르주아를 위한 작품 이걸 사겠냐고. 안 사니까 안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16개의 복제품은 다 팔렸나요? 당연히 지금은 다 팔렸죠. 지금은 다 팔린. 네, 지금은 다 팔리고 그거는 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비쌀 텐데 물론 이제 뭐 피카소의 어떤 작품만큼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복제품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아닌데 어느 정도 가격에 많이 팔렸죠. 이 듀샹 관련된 혹시 요 얘기는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뭐 빼놓으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빼놓은 얘기보다는 듀샹이 이런 뭐 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바퀴, 의자에 자전거 바퀴 뭐 달리고 뭐 이런 레디메이드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작품 수가 뭐 일반 화가들처럼 굉장히 많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1923년에 미국에서 파리로 돌아온 다음에 작품을 많이 안 했어요. 작품을 많이 안 하고 어릴 때부터 체스를 많이 했는데 체스 대회에 나가서 뭐 상도 받고 체스 마스터 칭호도 받고 체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체스만 거의 뒀는데 근데 이제 듀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중간중간에 전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전에 했던 작품도 그냥 전시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다가 뭐 체스만 하다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독특한 분이네. 정말 독특한 분이고 이제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듀샹의 회고록에 듀샹이 그 전시장에서 체스를 이렇게 시가를 이제 입에 담배를 물고 누드의 여성과 체스를 두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왜 듀샹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미술 작품이라는 거야 아니면 미술 작품이 아니야. 그냥 사진 작품. 작품이 아니고 사진인가요? 그냥 사진이야. 이게 음. 배경이 듀샹 전시회예요. 듀샹 전시회에 약간 이벤트처럼 일종의 퍼포먼스 이런 것처럼 한 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진이 1963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1960년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당시가 이제 히피 문화라든지 뭐 그런 반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 약간 안 되는 건 아예 없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방가르드하게 정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약간 되게 최고로 멋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건데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죠. 듀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엄청 유명세를 탔을 때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체스에 집중을 한 거는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작가였나 봐요. 듀샹이 그
안티아트라고 해서 네. 그동안 있었던 뭐 페인팅이나 조각품이 거래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거부하고 그런 작품들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 나는 선구자고 어떤 미술씬의 뭐 리더기 때문에 나는 상업적인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튼 말년에는 체스에 굉장히 몰두했던 마르셀 뒤샹이란 작가의 오늘 샘이라는 작품, 소변기를 이렇게 뉘어놓은 이 작품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봤고요. 한국 분들이 지금 이거 가서 보시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나라는 없고 보긴 좀 어려. 사진으로 봐도 되죠, 이 정도는. 굳이 뭐 직접 직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저같이 뒤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보는 게 더 좋기는 한데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사진도 사실 충분해요. 그렇죠. 네네. 충분합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변기 잘 만드니까요. 우리나라 그 대림이나 도미노스 그거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된대요. 아, 그래요? 변기를 잘 만든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기로 다시 한번 뒤샹의 후예분들께서 잘 작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마르셀 뒤샹의 샘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마치기 전에 음. SY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뭐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